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고 그래서 무죄를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유일한 방법은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증인신문을 증인 불러놓고 당신 거짓말하고 있지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진술의 흐름들을 보면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게 갑자기 구체적됐다든가 없었던 게 생겨나는 등 일관성이 깨트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 일관성이 깨트리는 부분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어떤 오류라든가 모순되는 점들을 만들어내고 찾아내셔야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서 내가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빙성이라는 건 뭘까요? 진술의 신빙성, 그거는 바로 신뢰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이 얼마나 믿을만하냐,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사실이야? 믿을만해?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믿을만해 라고 한다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피고소인, 그러니까 피해자,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이 되겠죠.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개입됩니다. 첫 번째는요, 진술의 구체성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자, 가장 쉬운 진술의 일관성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처음에 했던 진술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처음 했던 진술이 끝까지 유지가 된다는 건요, 처음 내가 한 진술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진다 라는 걸 의미를 하고, 또 다른 함축적인 의미로는 내가 처음에 하지 않았던 진술이 갑자기 생겨나거나 이렇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보통 처음에 조사받는 게 언제일까요? 신고한 다음에, 고소한 다음에 첫 경찰 조사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찰 조사가 2번 정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검찰 조사가 있기도 하고, 만약에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요, 증인신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법원 단계에서도 증언이 한번 이루어질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3번, 4번, 그리고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3, 4번의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지 않았는가, 혹은 처음에는 없었던 진술이 중간에 생겨나지 않는가, 혹은 중간에 생겨났던 진술이 다시 없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일관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술의 구체성입니다. 구체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범죄 피해를 꾸며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가님, 제가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제 엉덩이를 툭 치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입은 강제추행 피해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진술을 한 거긴 한데요, 그렇게나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 진술은 어떨까요? 내가 어디에서 지하철을 탔고,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그때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행색을 보아하니 대략 몇 살처럼 보였고, 키는 몇으로 보였고, 옷은 어떤 것을 입고 있었고, 신발은 뭘 신고 있었고, 하나하나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략적인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쯤에 내 왼쪽에 있던 사람이 어느 손으로 나의 신체 부위를 어떻게 추행을 하였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대응을 했다, 이런 것들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내 엉덩이를 건드렸어요. 그러면은 피해자는 어떻게 할까요? 쳐다보면서 당황해하거나, 혹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따지거나 항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이 경찰이 물어봤을 때 예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엉덩이를 추행했나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라고 한다면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상식에 부합한다 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겠죠. 특히나 중간간이라든가 강간과 같은 조금 더 형량이 높은 성범죄 피해에 있어서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범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 몇 월 며칠에 몇 시쯤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잠실역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에 남자 2명 있던 테이블이
있었고 거기서 같이 합석해서 술을 마시자라고 했다. 그래서 나 포함 친구 둘 해서 총 3명과 상대방 2명 총 5명이서 술을 마시게 됐고, 그러다가 나랑 그쪽에 있던 남자 1명과 같이 해가지고 따로 이동해서 2차에서 술을 마시게 됐다. 그런 다음에 모텔로 이동을 했고 상대방이 나한테 성관계를 갖자라고 했고 내가 나는 싫다,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 갖고 싶지 않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억압을 했고 내가 다시 어떻게 반항을 했고, 그러자 상대방이 다시 나의 반항을 어떻게 억압해가지고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범죄가 끝난 다음에 나는 수치심에 그리고 너무나 공포스러움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탈을 하였고 그 이후에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였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뭘까요? 구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끝. 중간간 피해를 당했어요. 끝.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담는 게 바로 진술의 구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피해자 진술이요 아주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그런 다음에 그 구체적인 진술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구체성이라는 게요 일관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경찰에 가서 신고할 때는요 그냥 대충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상대방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에 가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정황적인 증거들을 제출을 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피해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성이 깨지는, 그리고 일관성이 깨지는, 왜일까요? 처음에는 하지 않았던 상세한 내용들을 그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수사기관이 보기에도 이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깨졌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관성과 구체성 둘 중 하나를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뭘까요? 일관성을 깨트리는 겁니다.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요 피해자 진술은요 처음에 경찰 조사 때부터 마지막 증인 신문에 이를 때까지 거의 한 1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기간 동안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 진술이 이어졌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쭉 일관되게 이어졌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본인에게 불리하다 싶은 것들은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나한테 불리한 것 같아, 이 내용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다음에 피의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피해자랑 나랑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경찰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때 첫 번째 경찰 조사 받을 때는 이런 내용 얘기 안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면 피해자는 그제서야 변명하듯이 아 그게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덧붙여가거나 처음에는 얘기했던 것들을 빼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고 그래서 무죄를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유일한 방법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증인신문을 증인 불러놓고 당신 거짓말하고 있지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진술의 흐름들을 보면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게 갑자기 구체적으로 된다든가 없었던 게 생겨나는 등 일관성이 깨트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 일관성이 깨트리는 부분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어떤 오류라든가 모순되는 점들을 만들어내고 찾아내셔야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알고 계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받기 위해서는 형사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증인신문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증인신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거짓말하고 있지? 사실대로 얘기해. 이런다고 진실대로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자의 진술들, 경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쭉 이어졌던 진술들을 보고 피해자의 진술이 어디에서 일관성이 깨지고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 증인신문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한다면요. 저희 사무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